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게 한겨울 냉골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방에서 혼자 밤을 새울 때까진 그랬지요. 하지만 더 차가운 게 있더군요. 바로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울리지 않던 전화기, 돈이 없다는 내 말에 귀를 닫아버리던 내 새끼, 내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그들은 나를 어머니, 누나라고 부르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립니다. 그들이 정말로 부르는 이름은 돈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박명자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의 서늘한 무게조차 감각하지 못했던 유년의 시절, 박명자 씨는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들꽃처럼 자라난 5남매의 셋째였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밭으로 향하던 아버지의 등은 말이 없는 대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묵묵한 산과 같았습니다. 한편 시장 좌판에 쪼그려 앉아 억센 손마디로 푸성귀를 다듬던 어머니의 손은 그 자체가 성실한 땅의 기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몸에선 늘 짭조름한 땀과 싱그러운 흙냄새가 뒤섞여 났지만 그분들의 눈빛 속에는 고단함 넘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자식들을 향한 애틋하고 깊은 사랑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이나 몸에 꼭 맞는 새 옷 한 벌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명절에나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흙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와 쉴 새 없이 조잘대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그 어떤 부잣집보다 풍요로운 온기로 집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수한 추억 중에서도 유난히 가슴에 아로새겨진 기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던 늦가을 저녁, 밭에서 막 캐온 고구마 몇 알을 아궁이 속 벌건 숯불에 묻었습니다. 잠시 후 군침 도는 구수한 단내가 방 안 가득 퍼지자 검은 재를 묻힌 채 노란 속살을 드러낸 고구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보석을 장남인 오빠가 맨 먼저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반으로 쪼개 가장 어린 막내 동생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자 씨 또한 제 몫으로 돌아온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바로 아래 동생에게 슬며시 밀어주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뱃속의 허기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먼저였던 시절, 따끈한 고구마 한 알에 담긴 온기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도 든든한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생한 기억으로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마철의 밤이 떠오릅니다. 낡은 지붕에 기와장이 성한 곳이 없어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실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또르르 땡하고 양푼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절망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 아버지는 사다리를 놓고 위태롭게 지붕 위로 올라가셨고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냄비와 그릇을 총동원해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동안 5남매는 방 한가운데 가장 물이 새지 않는 곳에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버지의 안전을 빌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뒤 흠뻑 젖은 생쥐꼴로 내려온 아버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이제 괜찮다는 한마디는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든든하게 아이들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빗물보다 더 진한 부모의 사랑 아래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자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달고 달아 엄지발가락이 쑥 나오는 검정 고무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운동회 날 친구들의 새하얀 고무신이 유난히 눈부셨고 명자 씨는 종일 발을 오므린 채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의 처짐을 말없이 지켜보던 어머니는 며칠 뒤 저녁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얀 종이에 싼 무언가를 내미셨습니다.
눈처럼 희고 깨끗한 새 고무신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고무 냄새마저 향기로웠습니다. 명자 씨는 뛸듯이 기뻐하며 새 신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받아오셨다는 작은 은비녀가 머리에서 사라진 사실을.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 한 조각이 딸의 발에 신겨져 구름 같은 걸음걸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밤늦도록 고된 노동에 시달린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그를 배우기 전부터 몸으로 익힌 마지들의 당연한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은 막내 동생이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여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명자 씨는 밤이 새도록 동생의 뜨거운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며 제 작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생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의 명자 씨에게 가족은 세상의 전부였고 서로의 온기와 부모님의 희생으로 엮인 어떤 것엔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끊어지거나 사가 없어지지 않을 단단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해 본 적 없는 삶의 유일한 진리였고 그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서로의 온기로 엮여 단단했던 동아줄은 세월이라는 무심한 풍파 앞에서 힘없이 올이 풀리고 사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균열의 시작은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명절이면 맞이인 오빠 영철의 소박한 연립주택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명자 씨는 밤새워 만든 잡채와 나물 반찬을 양손 가득 들고 갔고 갓 결혼한 여동생 미영은 수줍게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콩콩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 고소한 명절 음식 냄새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일을 함께 꿈꾸던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의 크기와 빛깔이 달라지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은 서서히 경제적 격차라는 차가운 강물이 되어 흘렀고 이내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으로 변해갔습니다. 명자 씨는 마음만은 비단결이었으나 벌이가 늘 아쉬웠던 트럭 운전사 남편과 만나 두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져라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의 후텁지근한 증기 속에서 허리 펼 틈도 없이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고 밤이면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양말 공장에서 가져온 부업거리를 붙들고 바늘에 찔려가며 쏟아지는 졸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그 손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굳은 살은 오직 자식들의 학비와 미래를 위한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형제들의 삶은 각기 다른 궤도를 그리며 명자 씨의 헌신적인 세계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오빠 박영철은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덕에 노후가 안정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의 자랑은 이제 가족의 안위가 아닌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과 의사 사위를 본 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요즘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상이야 라는 말을 방패처럼 휘두르며 가난한 동생들의 삶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성공한 제 자식들의 세계를 유지하고 과시하는 데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한편 야심차게 시작했던 치킨집이 크게 실패한 남동생 박성호는 빚더미 위에서 추락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자취를 감춘 그는 성공한 형과 호의호식하는 여동생 앞에 나설 용기를 잃고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그를 고립시키는 가장 높은 담벼락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대기업 부장인 남편을 만나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입성한 여동생 박미영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자녀의 값비싼 사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언니 명자 씨의 낡은 옷과 땀 냄새 밴 삶은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명자 씨가 큰 용기를 내어 안부를 물으려 전화를 걸자 그녀는 하이톤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나 지금 백화점 VIP 라운지라 통화하기 좀 그래. 다음에 해. 다음에라는 말은 차갑게 끊어진 통화음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고 명자 씨는 자신의 존재가 동생의 빛나는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얼룩임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딛고 일어섰지만 이제는 가난한 어머니를 외면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민주는 늘 스마트폰 너머로 회의 중이라 바쁘다는 말을 반복하는 녹음기 같았고 전업주부인 딸 지영은 엄마, 나도 우리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라며 늙은 어머니의 끼니 걱정 한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외삼촌과 강남 이모의 세계를 동경했고 어머니의 가난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명자 씨는 자신이 한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부신 결실이 고작 이토록 시리고 차가운 외면이라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못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든든한 동반자이자 유일한 위로였던 남편마저 지독한 간암과 싸우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슬픔을 진심으로 나눠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잠시 얼굴을 비추고 부조금 봉투를 내민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자 그녀의 슬픔과 가난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더욱 깊고 차가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온기마저 재가 되어 흩어진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진 명자 씨에게 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라는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지자마자 평생의 고된 노동이 남긴 지병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몸을 서서히 잠식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허리 디스크가 급격히 악화되어 밤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을 방 안에서 끙끙 앓던 명자 씨는 마침내 낡은 전화기 앞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았습니다. 달아 빠진 자존심을 애써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는 심정으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심한 목소리에 떨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자존심의 무게에 짓눌려 땅속으로 기어들어 가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빠 정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데 병원비가 조금 모자라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송곳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명자야. 오빠도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에 대출금까지 아주 허리가 휜다 휘어. 요즘 경기가 어떤지 너도 알지 않냐. 정말 미안하게 됐다. 진심 어린 염려가 아닌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성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오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딸깍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명자 씨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나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비 오는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낡은 화장실 바닥에 물기에 미끄러져 명자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허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녀는 일어서려 할수록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짐승처럼 차가운 타일 바닥을 기어서 겨우 안방에 있는 전화기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아들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저녁 식사 중이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럴 땐 119를 부르세요. 119. 이어서 두 번째로 전화를 받은 딸은 아이들을 재워야 한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금 애들 겨우 잠들어서 내가 나가기가 좀 그래. 많이 아프면 택시 타고 응급실 가. 응. 그 누구도 내가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텅 빈 집의 정막 속에서 혼자 신음하며 그 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이 되었을 때 낡은 연립주택의 보일러가 그만 수명을 다해 고장나 버렸습니다. 냉골이 된 방 안에서 그녀는 입김을 하얗게 뿜어내며 솜이 다 죽은 이불을 몇 겹이나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덜덜 떨던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이 얼음장 같구나. 너무 춥다 와서 한 번만 봐줄 수 있겠니? 수리비도 지금은 없고. 그러나 아들은 들릴 듯 말 듯 한 짜증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다고 몇 번 말해요. 사람 부르세요, 사람.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고쳐주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없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아들의 바쁜 세상 속으로 흡수되지도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딸에게 전화하자. 어머, 엄마 어떡해. 근데 우리 신랑이 요즘 야근이 잦아서 너무 피곤해. 주말에 꼭 갈게라는 영혼 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주말은 계절이 바뀌도록 끝내 오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 바로 자신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거창한 선물이나 파티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전화 한 통,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목소리 한마디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미역국을 정성껏 한솥 끓였습니다. 혹시나 누가 들를까 싶어서 낡은 상에 정갈하게 수저까지 놓아두고는 해가 지도록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큰 용기를 내어 강남에 사는 여동생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언니다. 오늘 언니 생일인데 혹시 저녁 안 먹었으면 와서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지 않을래? 그런데 동생은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언니, 나 지금 호텔에서 하는 파티 가려고 막 준비 끝냈는데 어떡하지? 미안, 다음에 갈게. 다음에라는 말과 함께 전화는 또다시 끊겼습니다. 그 순간 명자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 그릇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의 온기로 데워져야 할 국이 마치 그들의 무심함 속에 식어가는 자신의 처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그녀는 텅 빈 집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홀로 식은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형제들과 토끼처럼 귀여웠던 어린 자식들의 모습 위로 쓰디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박명자라는 존재는 이제 그저 잊고 싶은 가난의 기억이거나 외면하고 싶은 귀찮고 늙은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이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매주 1,000원짜리 희망 한 조각을 사듯 들르던 동네 복권방에서
그녀가 무심코 산 로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위에 인쇄된 6개의 숫자가 놀랍게도 무려 수십억 원이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눈이 침침한 탓인가 싶어 돋보기를 꺼내보고 다시 신문을 펼쳐 대조해 보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은 기쁨으로 뛰는 대신 쿵 하고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쁨을 가장 먼저 알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웃어야 할 남편은 이미 차가운 땅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서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단골 할머니가 1등에 당첨됐다는 복권방 주인의 흥분 섞인 자랑은 동네 구멍가게와 미장원을 거치며 살이 붓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허름한 연립주택의 박명자 할머니가 돈벼락을 맞았다는 최종판 뉴스는 결국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던 형제들과 자식들의 귀에까지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가족 관계는 마치 휴화산이 폭발하듯 뜨거운 용암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품는 따스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의 열기였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그동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던 남동생 성우였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듯 꾀죄죄한 몰골로 찾아와서는 흙먼지 묻은 무릎을 대뜸 그녀의 발치에 꿇었습니다. 누나, 나 성호야, 기억나지? 어릴 때 누나가 나한테 고구마도 양보하고 업어서 키웠잖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땐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만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누나가 큰돈 생겼다는 소식 듣고 정말 염치 없지만 찾아왔어. 내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딱 5억만 빌려주면 크게 성공해서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을게. 누나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이때 명자 씨는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회한의 진심을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절박한 욕망이 비친 희번덕이는 탐욕뿐이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수술비가 없다고 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니? 고구마의 온정은 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몇 년 만에 오빠 영철에게서 놀랍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명자 씨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금빛 장식이 번쩍이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그녀를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이야, 우리 명자, 오빠가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정말 미안했다. 내가 복권 당첨됐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내 일처럼 기뻤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색하게 명자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내부자 정보로 얻은 기가 막힌 대박 부동산 투자 건이 있거든. 우리 명자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여기다 한 10억만 넣으면 눈 딱 감고 뜨면 2~3배로 불어날 자리야. 오빠만 믿어. 하지만 가난할 땐 수술비 몇 푼도 외면하던 오빠의 과하고 느끼한 친절이 상위에 차려진 사내 진미보다도 더 체할 것처럼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의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허리가 휘는 건 안 보이고 내 대출금 때문에 내 허리가 휘는 것만 보였던 오빠가 이제 와서 내 돈으로 당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싶어 내 돈을 불려주겠다는 그 입으로
그때는 왜 걱정 한마디 해주지 않았나. 이번에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주를 방패처럼 앞세워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애교를 쥐어짜내며 그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손주가 무럭무럭 커가니까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네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 있으시니 저희 아파트 계약금이라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꼭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 부르라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의 달콤한 목소리가 겹쳐 들려서 명자 씨는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미안함 대신 엄마라면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뻔뻔한 기대감만 가득했습니다. 한편 딸 지영은 아예 눈물부터 쏟아내며 호소했습니다. 엄마나 엄마처럼 힘들게 살기 싫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 학원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내가 작은 공방을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인데 초기 자금이 없어서 꿈도 못 꿔. 딱 3천만 원만, 딱 그만큼만 도와줘. 엄마, 제발 내 꿈을 응원해줘. 내가 평생 효도할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아파서 쓰러져갈 때와 추위에 떨 때 나도 내 코가 석자하며 냉정하게 외면했던 딸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꿈을 응원해달라고.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내 고통은 너에게 들리지 않았더냐. 너의 효도는 돈 3천만 원짜리였구나. 며칠 뒤에는 강남의 여동생 미영이가 값비싼 양주와 한우 세트를 정성스럽게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명자 씨의 누추한 집이 불편하다는 듯 소파 끝에 살짝 앉아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 이제야 언니 고생 끝나는구나. 근데 말이야, 사람이 돈이 생기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하는 거야. 이런 낡은 데 살지 말고 우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와. 내가 좋은 매물 알아봐 줄게. 그리고 이 돈 그냥 은행에 썩히면 바보야. 우리 남편이 잘 아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안전하게 자산관리도 받고 품위 유지해야지. 이처럼 그녀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 대신 명자 씨의 삶 전체를 자신의 수준으로 재단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 오만한 친절 앞에서 명자 씨는 VIP 라운지에서 냉정하게 전화를 끊던 동생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증스러웠던 것은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던 사위와 손주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아들 내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자 씨의 손을 꼭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작년 명절엔 저희가 바빠서 못 찾아뵙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제 어머니 돈도 많으시니 올 추석엔 우리 다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갈까요? 어머니가 쏘시면 되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작년 명절에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은 밥을 삼키며 흘렸던 눈물의 짠맛이 입안에 다시 번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무심함에 대한 죄책감이 단 한 톨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돈 많은 엄마, 돈 많은 할머니가 생겼다는 흥분과 기대감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들은 모두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의 가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에 번들거리는 탐욕의 눈빛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시렸던 외면의 시간 동안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이미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서러움의 결정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가족들의 관심과 계산된 애정 공세 속에서 명자 씨의 내면은 거친 풍랑에 휩싸인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걸어오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심장을 옥죄는 경고음 같았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가면 같은 얼굴들은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리석게도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미련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떼 같다는 씁쓸함을 넘어서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요구를 들으면서 지난날 자신이 홀로 흘렸던 눈물과 외롭게 견뎌낸 고통의 밤들이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녀는 무엇보다 먼저 남편의 빛바랜 사진이 놓인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여보, 나 돈벼락을 맞았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놈의 돈 때문에 자식들도 형제들도 모두 나를 찾아왔답니다. 내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제 아니만 챙기던 그들이 이제 와서 내가 업어 키웠다느니, 내 일처럼 기쁘다느니 그런 역겨운 말들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요. 당신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 피 같은 돈은 평생 고생만 한 내 몸뚱어리 하나를 위해 쓰라고. 그깟 인연에 미련 갖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버럭 호통쳤겠지요. 남편의 빈자리 앞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고 난 후에 뜨거운 눈물은 신기하게도 들끓던 분노와 혼란을 씻어내면서 그녀의 마음을 차갑고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평생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온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지혜롭게 이 잔인한 연극의 연출가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사람은 남동생 성우였습니다. 명자 씨는 그에게 사업 자금으로 요구했던 5억이 아닌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동생을 향해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힘이 담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말한 고구마 이야기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빚에 쪼들려서 어미 소복도 못 입고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심정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돈은 내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릴 적 배고팠던 우리 남매의 마지막 온정이고 내가 내 누나로서 갚아주는 마지막 빚이라고 생각해. 이걸로 작은 가게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그리고 꼭 명심해라. 이게 정말로 마지막이다. 정호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들은 한자리에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파트 계약금과 공방 창업 자금을 기대하며 눈을 반짝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 주겠다. 역시나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자식들을 향해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돈은 너희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 어미가 주는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해라. 이걸로 급한 빚을 갚든지 내 딸 말대로 작은 골방에 기계를 들여놓든지 알아서 하거라. 다만 이 돈으로 너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땀 흘려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큰 돈은 평생 고생만 한 엄마의 마지막 보루이니까 너희도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거라. 그러다가 정말로 너희가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면 그때는 엄마가 기꺼이 너희 손을 잡아주마. 그러나 오빠 영철과 여동생 미영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절박한 필요가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이기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빠의 투자 제안에 대해 내가 평생 살면서 돈에 대해 아는 게 있어야 할 텐데요. 무서워서 어디 감히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으면서 조용히 살아가렵니다 라며 완곡하지만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십 년간 고생만 해온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냉골처럼 춥고 낡았던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언젠가 돈을 벌면 꼭 함께 가자고 남편과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던 한이 맺힌 그곳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따뜻한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던 어느 조용한 밤, 명자 씨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냉골에서 떨어야 했던 그 밤들, 몸이 아프다고 말해도 차갑게 외면당했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어딘가에는 자신과 똑같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방명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은행을 찾아가서 자산관리 전문가와 진지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여러 재단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무료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배달하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한 작은 재단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원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익명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복잡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습니다. 이 거액의 돈은 흩어져 버린 가족이라는 허상을 억지로 봉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방명자라는 한 인간에게 세상의 다른 방명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마지막 자유와 기회를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남보다도 못하게 차갑게 외면하더니 돈벼락을 맞자마자 누구보다 살갑게 가면을 쓰고 다가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돈 덕분에 명자 씨는 그런 위선적인 관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비로소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찾아 나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드리워져 있던 고단함과 서름에 짙은 그늘 대신에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치 따스한 봄 햇살 같은 평온하고 잔잔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비록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방명자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돈과 관계 사이에서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명자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